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틀 전이죠. 31일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망설이는 중에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본인이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참 재밌습니다. 민생 위기, 전쟁 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 중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생, 저출생 두 위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주목한 말은 이 말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주의에만 올인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얼마 전 17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보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자신이 부산에서 받은 피습을 계기로 자신을 민주화 영웅으로 띄우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입은 바로 피습 행위가 권력이 범한 테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당시 한동훈이 맞받은 말이 또 인구의 회자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니냐.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제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냐. 어떻든 이재명의 망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두 민주당 정부의 악정이었던 이 편가르기조차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신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 자신의 피습을 두고 암살 테러라고 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가해진 위해가 암살 테러였습니까? 이재명은 이제 민주투사로 빙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까지 걸고 들어갔습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 국가 군사대국이 돼 일본 땅 독도를 내놓아라 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총선 결과는 저와는 정반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만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한국의 4대 위기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이 민생, 경제, 남북관계, 인구 저출생, 그리고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민생, 경제 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 대규모 삭감 등을 불러왔다. 이 초부자 감세, 부자 감세 이런 얘기는 민주당이 늘 하는 얘기죠. 진실은 오히려 중산층도 엄청난 감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수 감세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때문일까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 그래 잠정치입니다. 이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그래서 그 전년도 395조 9천억보다 51조 9천억 원 13.1%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 세수 예상치 400조 5천억보다는 56조 4천억 원 14.1%가 감소를 하여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에 있습니다. 기업이 장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 4천억 원이 그쳐 전년보다 23조 2천억 원, 그러니까 22.4%가 줄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결과 현대차,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1위를 차지했던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9천억 원 퍼센테이지로 10%가 줄었습니다. 다른 세목들도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 2천억 원, 32.4% 줄어든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북한과의 전쟁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반도 상황이 한국 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걸작입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북핵과 미사일이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방향무인한 태도가 우리 머리맡에 놓인 시한폭탄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한편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헬로윈 참사의 원인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은 윤 정권이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상권분립,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등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편가르기와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으로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글쎄요, 누군가가 문재인 정권을 두고 이런 말을 했으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게 편가르기로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요? 이런 말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그릇된 현실 인식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두고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기자회견 전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로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이 미국이 아닌 소련 문서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특히 원내대표 윤재욱은 이재명의 경제관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는 말을 했다.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제에 무지하지만 어떻게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미중 경제 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덮쳐온 엄청난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윤재욱은 윤석열 정부는 2021년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한가운데서 출범했다고 말을 한 뒤에
지난해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이른바 고환율, 고물가 상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무국 현상에 우리 민생 경제가 찌들어든 겁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말하는지 궁금하다. 이재명이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한 출생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상승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정쟁만 남았다고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만든 장본인은 다수 의석 횡포를 통한 당대표 방탄 정치로 일관한 민주당 아닌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비섭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이 욕망했다는 결과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쏴버렸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인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한동훈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다. 한동훈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승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 이승윤, 신성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친문 검사들입니다. 한동훈은 이날 이재명 기자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을 없었느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물어본 뒤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 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난다면 공천할 것인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은 이재명이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 소득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것인가? 자, 언론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을 주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의 재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가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대통령 후보자가 캠페인 과정에서 운운했던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평생 소득 40%를 세금을 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푸주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출생 기본소득 정책을 민주당이 1월 18일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원금 50% 감면, 그리고 3명을 낳으면 전액 감면해주는 돈으로 청년들에게 아이를 만들라고 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둘을 낳으면 24평, 그리고 셋을 낳으면 33평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를 적립해주고, 그리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어떤 계산 방법을 썼는지 매년 2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추정은 별것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여기에 더해 출생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이재명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때에는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 700만 명에겐 연 100만 원씩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또 전 국민 모두에게 1000만 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기본 시리즈를 완성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정치의 한 축인 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는 왜 국가재정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해서라도 대중을 선동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긴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한 정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재정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재정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에 저항하는 말은 별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가 그 민주당의 요구에 저항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 등 돈을 퍼붓는 정책을 위반하고 정부의 요구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400조가 훨씬 넘는 국가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채무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YS 정부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까지는 국가의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할 때 가계부채는 불과 50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국가채무는요, 박근혜 정부까지 560조 정도 되던 것이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는 1000조로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을 물러났습니다. 그랬던 문재인은 작년 9월 20일 9.19 평양 공동선 5주년 기념식이라는 데서 이 희대의 역사에 기록될 망언을 내놨습니다. 당시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 피해를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안보는 물론 경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 잘했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뻔뻔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국가재정을 도륙낸 것을 잘 아는 이재명이 거기서 교훈을 얻지는 못할 망정 더 지독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것은 오직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24 경제학 학술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라 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재명의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 재밌는 것은 여야 모두 서로를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대학 교육비 무상화 공약과 그리고 한동훈이 내놓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비교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둘 다 재원은 불투명한 것 같지만 이재명의 정책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정책은 사회 간접 자본 SOC 공약인 것입니다. 한동훈은 30일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을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철도를 땅속으로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후에 땅이 생기겠죠. 그걸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겠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서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 그는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위에 아주 핵심 부지가 생겨나니까 그걸 팔면 투자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한동훈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저희가 그럼 지금 대선 공약 하겠느냐. 결국 여야는 재원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한동훈이 비판입니다. 출생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를 돌리겠다는 거냐?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 때가 되면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재명 기자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자회견을 그렇게 피하는 걸까요? 결국 7일경에 KBS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한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난 25일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내 무산이 됐죠.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호소로 지난해 9월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5개월여간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전면 시행 이틀을 앞두고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다 민주당은 1일 정부 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83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정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떠넘기게 됐습니다. 당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르면서 이미 무너진 자영업을 이제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시근로자에는 알바생도 포함이 됩니다. 자, 모든 국민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해서는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